Advancing beyond. Anlitz.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DNA 측정과 캘리브레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을 이용한 디임베딩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습 관련돼서 LRL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한 측정에 관련해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NA 측정과 캘리브레이션인데요. 먼저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가장 큰 목적은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S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투포트 네트워크를 측정하시는 경우에 풀 투포트 오픈쇼트 로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주된 그 캘리브레이션의 목적은 시료 바로 직전 단과 직후 단의 레퍼런스 플레인을 맞춰서 정확한 이 시료 단만의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이제 케이블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픽스처 같은 것들이 추가되었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한 시료만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쇼트 로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반사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플레인을 맞추기 위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요즘에는 네트워크 분석기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면서 파워 관련된 측정도 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SOLT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피던스 55의 시작 지점을 디파인 한다고 보면 이제 IMD나 뭐 파워 관련된 측정을 네트워크 분석기로 하시는 경우에는 파워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IMD를 투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 DUT 바로 직전 단에 계측해서 세팅한 파워가 똑같이 인가가 되어야 되고, 또 받는 부분에서도 이제 케이블 단 뭐 이런 거에 로스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시료 직후 단에 파워를 측정할 수 있어야 정확한 IMD 같은 파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측기에서 출력되는 신호가 시료에 정확하게 인가하기 위해서는 소스 파워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시료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계측기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리시버 파워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게인 컴프레션이나 PMDB 같은 파워 수입 관련된 측정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소스 파워 캘과 리시버 파워 캘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하이 파워 앰프 같은 그런 고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이브 앰프나 외부의 감쇄기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측정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앰프나 감쇄기를 포함한 상태에서 소스 파워 캘과 리시버 파워 캘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워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소스 파워 캘 하시는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해당 계측기사에서 제공하는 파워미터와 GPIB, 데디케이티드 GPIB 커넥션을 연결을 하면서 통신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플레인에서 파워미터를 다이렉트로 파워 센서와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그 파워의 시작점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계측기 상에서 파워 캘리라는 버튼이 있을 텐데 그걸 누르시면 보통 이제 이 케이블 로스까지 포함해서 계측기에서 좀 파워를 더 높게 쏘겠죠. 그래서 이 해당 그 소스 파워 캘리브레이션 플레인에서의 출력을 이제 정확하게 시료에 인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료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리시버 파워 캘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소스 파워 캘이 정확하게 디파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내가 그 출력단에 있는 케이블이라든지 뭐 감색이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수로 커넥션을 하시고 이제 계측기에 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리시버 파워 캘이 완료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스 파워 캘은 이제 파워미터가 필요한데, 리시버 캘은 그 소스 캘과는 다르게 파워미터가 필요 없이 이제 계측기 수로만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시버 캘은 소스 파워 캘을 먼저 선행을 해 주셔야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계측기의 여러 가지 부재로 인해서
소스 파워캐를 못 하시는 경우인데 뭐 액티브 에러를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리시버 파워캐리라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그나마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측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이제 뭐 오픈쇼트 로드 반사신호 측정을 하기 위한 S 파라미터 측정하기 위한 이제 오픈쇼트 로드 캘을 설명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파워 관련된 측정을 위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S 파라미터를 측정했을 때 하는 캘리브레이션을 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S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는 SOLT 캘이 있고, 이제 웨이브 가이드를 하시는 경우에는 오픈이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SSLT, 그러니까 두 개의 랭스가 다른 쇼트 그리고 로드 스루를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브로드밴드 로드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로드 대신에 또 다른 옵셋 렌스를 갖는 쇼트 해서 쇼트 스루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SOLR이나 SSLR, SSSR 같이 끝에 R자가 붙는데 이게 R의 약자가 레시프로컬 스루의 약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루는 이제 디파인이 잘 돼 있는 경우에는 계측기에 입력을 해서 그 스루까지 해서 S21 캘을 하시게 되는데, 스루의 정보를 내가 알 수 없거나 아니면은 스루가 굉장히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뭔가 계측기에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레시프로컬 스루 또는 이제 언논 스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디파인 되지 않는 스루에 대해서 계측해서 보상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SOLT나 이런 그 캘리브레이션의 한 단계 진화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RL 캘과 ALRM 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시연을 해 드릴 텐데요. 이제 보통 코엑셜 따는 코엑셜이나 웨이브 가이드 형태는 SOLT 캘리브레이션 계열로 많이 캘을 하시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이나 아니면은 베어 PCB 상태나 아니면 웨이퍼 측정을 하실 때에는 주로 트랜스미션 라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커넥터 SMA나 이런 K 커넥터 같은 커넥터 없이 순수 PCB 단에서의 그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라인 타입의 캘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LRL 캘과 ALRM 캘 같은 이제 L자가 들어가는 이런 캘리브레이션 계열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오픈 쇼트 로드로 해서 코엑셜이나 웨이브 가이드로 하는 캘이 있고, 라인 형태에서 캘을 하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캘리브레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SOLT 캘리브레이션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해서 가장 많이 하는 캘리브레이션이 SOLT, 솔트 캘이라고도 하죠. 솔트 캘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시스테믹한 그 에러들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보통 이 12텀 에러라고 하는데, 계측기에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에러들을 보상해서 정확한 S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광대역으로, 그러니까 완전 DC 영역부터 이제 코엑셜이 제공하는 한 그 어퍼 주파수까지 광대역으로 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만들기가 쉽고, 그리고 만들지 못하더라도 상용품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MA나 K나 V나 뭐 여러 가지 상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계측기랑 상용품만 있으면 충분히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SOLR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레시프로컬 스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SOLT는 내가 알고 있는 스루 값을 계측기에 넣어서 이제 스루를 맞춰주는 형태인데요. 사실 저주파 LTE 같은 3기가 이하의 대역을 측정하실 때에는 SOLT를 많이 하셨고, 사실 이게 사용자들이 모르고 많이 측정을 하시는데요. 원래 캘킷에 이제 양쪽에 보통 투포트 네트워크를 캘하실 때 양쪽이 메일 타입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스루 캘을 할 때는 피메일 스루를 연결을 해서 캘을 완료를 시키시는데,
이게 원래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그 수루 어댑터는 캘리브레이션 할 때만 연결하시고 실제 측정할 때는 안 쓰시기 때문에 원래는 그 수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이제 인베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인베딩 하지 않고 그냥 수루도 같이 캘리브레이션해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 측정할 때는 이 수루를 안 넣기 때문에 실제로 어, 예를 들어 전송선로에 로스를 측정하시는 경우에 로스가 약간 더 좋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실 때 그 수루 정보를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정확한 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주파에서는 워낙 이 로스가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수루를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 그 수루의 정확한 정보를 고주파에서 입력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게 로스가 적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저손실을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크리티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B 같은 전송선로를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0.1dB만 바뀌어도 되게 이게 값이 뭐 양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SOLT로 캘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SOLR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용자들이 보통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많이 사용 킷을 많이 쓰실 텐데요. 수루에 대한 정보가 보통 페이즈나 일렉트리컬 랭스 정도만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로스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로스에 대한 정보를 보통 제공하지 않고 오픈 쇼트 로드에 대한 정보만 보통 캘 데이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캘킷에는 수루도 언노운 수루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보통 아니면은 계측기에 이제 프리인스톨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프리인스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언노운 수루라고 생각하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계측기에 만약에 프리인스톨 되어 있다고 하면 SOL TK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언노운 수루 대부분은 언노운 수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SOLR 캐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OLR 테크놀로지를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루에 대한 정확한 어댑터 특성을 이제 계측해서 오토매틱하게 측정을 해서 걔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특히 저손실 측정하실 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시고요. 단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양쪽이 레시프로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디임베딩 하고자 하는 수루가 양쪽의 S12와 2원 특성이 똑같아야 SOLR 캘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2SMA 같은 수루를 해서 양쪽이 타입이 다른 걸 하시는 경우에는 물론 SOLR을 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특성을 약간 포기하셔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LRL 캘입니다. LRL 캘은 이제 SOLT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오픈 쇼트 로드 개념이 아니라 이제 두 개의 랭스가 다른 그 수루 라인과 그 전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리플렉션 라인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시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보통 전송선로 같은 뭐 이런 부분만을 배어 상태를 측정하실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전송선로 이외에도 이제 뭐 지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측정하시는 경우에 그 지그의 이펙트를 없애는 디임베딩 효과를 내실 때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LRL 캘이 현존하는 캘리브레이션 중에 가장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OLT는 이제 연결이나 이런 게 되게 편리하고 상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LRL 캘이 가장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 시료에 따라서 캘리브레이션을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상용품들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뭐 저희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PCB의 피딩 라인이나 아니면 지그의 피딩 라인들을 디임베딩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디임베딩 하는 길이에 따라서 LLL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새롭게 제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더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점점 좀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LRL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RL 캘리브레이션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밴드 리미티드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는 그나마 이제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커버해서 높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저주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LRL켈이 결국에는 주파수에 따른 일렉트리컬 랭스를 계산해서 길이를 정하는 건데, 저주파까지 완전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긴 전송 선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라인 길이를 되게 말도 안 되게 길게 이제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밴드 리미티드한 성능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 보시면 이제 라인 1과 라인 2가 있는데, 뭐 라인 3, 라인 4, 라인 5에서 여러 개의 선로를 멀티플하게 해서 멀티 LRL캐를 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때는 총 5개의 라인과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4개의 라인입니다. 4개의 라인 이용해서 저주파에서 최대 30기가까지 캐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계측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방 보여드린 거는 보통 SOLT 캘이나 LRL 캘을 이용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보통 이제 페이즈 이퀄 어댑터라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측정하는 캘리브레이션 포트가 예를 들어 이제 이쪽이 메일이고 양쪽이 메일이면은 이제 스캐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스루 어댑터를 이제 끼실 텐데요. 요거를 이제 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측정하실 때에는 이제 여기에 암수가 반대인 놈을 연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그레이드 어댑터라고 해서 캘킷에 들어있는 이제 메일이나 메일 피메일 뭐 이런 양쪽 타입은 다르지만 정기적 특성이 거의 일치하는 이런 캘리브레이션 그레이드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메일 피메일로 되어 있는 어댑터를 메일 피메일로 바꿔서 이렇게 교체해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측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라이즈드 스루가 있는데요. 캐릭터라이즈 스루는 말 그대로 놓은 S 파라미터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그 스루의 그 S 파라미터 값을 이제 계측기에다 입력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프리미엄 계측기들은 계측기 안에 캘킷의 수루 정보들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메일이고 중간에 피메일 수루를 연결하더라도 캐를 하실 때 자동적으로 보상이 돼서 이제 보상치를 넣은 상태에서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댑터 리무벌인데요. 요거는 사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요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디임베딩에 가까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캐를 2번을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쪽에서 캐를 한 번 하고 이쪽에서 캐를 한 번 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어댑터 성분을 이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익스트랙션 기능, 즉 디임베딩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메일 피메일 캐를 하고 이쪽에서 메일 피메일 캐를 해서 그 사이에 추가된 어댑터를 디임베딩 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이어서 보통 이제 어댑터 리무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포트 익스텐션인데요. 이거는 사실 LTE 때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했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플레인에서 캐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결을 뭔가 케이블이나 픽스처 같은 걸 연결을 해서 B라는 플레인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에 끝단을 오픈이나 쇼트를 시키면 이제 포트 익스텐션에서 자동적으로 전반사 조건을 만들어서 그 A에서 B 구간에 추가되는 길이만큼을 이제 그 계측기에서 포트 레퍼런스 플레인이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특히 광대역으로 넓어질수록 이러한 효과들은 점점 미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오픈을 시켰을 때 전반사가 완벽하게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3기가나 4기가 이런 저주파 대역에서는 물리적으로 오픈을 시키더라도 전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레퍼런스 플레인이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28기가나 뭐 이런 고주파 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중간에 이게 안테나처럼 동작을 해서 공진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픈을 시켰을 때 그 오픈 지점에서 뭔가 전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특정 주파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 고주파에 들어가게 되면서 포트 익스텐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어서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이랑 디임베딩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익스트랙션 및 디임베딩 사용 목적인데요. 먼저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캘리브레이션 한 플레인 이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연장되었을 때 그 연장된 부분을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테스트 픽처나 아니면은 뭐 멀티포트를 하면서 뭔가 테스트 셋이 연결이 추가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PCB나 뭐 이런 어댑터나 여러 디바이스들이 추가되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디임베딩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을 이제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임베딩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제 그 측정 시료와 계측기 사이에 뭔가 불필요한 것들이 추가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없애면서 정확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디임베딩 기법은 보통 이제 내가 없애고자 하는 대상의 S1P, S2P, S4P 같은 이런 S 파라미터 특성을 추출을 하는데요. 이 익스트랙션 방법은 저희 계측기 투포트 네트워크 기준으로 A, B, C, D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임베딩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실제 시료 전단까지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캘리브레이션 이제 측정의 방법인데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다음 스텝으로 해서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을 해서 디임베딩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는 가급적으로 가능하면 캘리브레이션을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고 캘리브레이션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타입 A인데요. 이거는 아까 금방 제가 설명드린 어댑터 리무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캘을 하고 2번에서 캘을 해서 그 캘 파일을 그러니까 2번 하는 거죠. 2번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어댑터를 이제 S 파라미터를 추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 계측기 UI에서 타입 A 디임베딩을 익스트랙션을 들어가시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 네모난 커넥터 부분에서 캘을 하시고 세모난 데서 캘을 하신 다음에 2개 캘한 거를 캘 파일을 세팅 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캘 세팅 파일을 물려주시고 익스트랙션을 누르시면은 이제 S2P 파일을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커넥터가 K 타입이고 한쪽 커넥터가 V 타입이어서 이제 K2 V 시료를 측정하시는 경우에 이제 불가피하게 V2K 어댑터를 쓰셔야 되는데 이 V2K 어댑터에 대한 성분을 이제 뽑아내서 캘을 하셔야 정확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댑터 리무버를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댑터 리무버는 뭐 양쪽 시료가 N2 뭐 SMA 뭐 이런 뭐 케이블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뭐 N2 SMA 케이블이나 K2 V 케이블 이런 양쪽 커넥터가 다르게 돼 있는 이 케이블들을 측정을 하시는 경우에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이 항상 전제 조건이 붙긴 하는데요. 그 익스트랙션 되는 대상이 레시프로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거의 항상 붙습니다. 근데 레시프로컬이 완벽하지 않고 그냥 유사하더라도 이게 경험상 보면은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타입 B 익스트랙션인데요. 이제 타입 A의 약간 원포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안테나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실 때 뭔가 그러니까 원포트 네트워크를 측정하실 때 이제 1번 플레인에서 코엑시얼 캘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뭔가 포트 익스텐션처럼 뭔가 라인이 추가돼서 이제 캘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캘을 2번을 하셔야 되는데요. 1번 플레인에서 캘을 한 번 하고 2번 플레인에서 원포트 캘을 해서 이제 2개의 값을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요거를 쓰시게 되는 거는 A보다 조금 더 자유도가 있죠. 아무래도 A 같은 경우는 풀 투포트 캘을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풀 투포트 캘이 조금 힘드신 경우에는 이제 원포트 캘을 2번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이런 어댑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캘을 2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각 A와 B 여기에 로드를 해서 두 개의 캘 파일을 로드 시켜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어댑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입 C인데요. 타입 C는 이제 보통은 DUT가 칩이나 PCB인 경우 이제 프로브나 픽스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을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브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는 경우에 이 아우터와 이너 캘 두 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우터는 예를 들어 그 SME나 K 타입 같은 코엑셜러 캘을 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브가 이제 연장이 돼서 DUT의 프로브 팁으로 측정하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엑셜 캘을 한 다음에 뭔가 프로브에서 캘을 한 번 더 하면은 이 프로브에 대한 S2P 값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빙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우터 캘만 하시고, 이제 프로브에 대한 S2P는 디임베딩만 해가지고 이제 그 칩 형태의 DUT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초 1회로는 아우터에서 코엑셜 캘을 하고, 이너에서 이제 프로브 팁 캘섭을 이용해서 프로브 팁을 캘을 해서 이제 양쪽에 있는 프로브에 대한 S2P를 최초 추출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 캘을 하기 때문에 메뉴는 타입 A와 B와 거의 유사합니다. 두 개의 캘 파일을 로드를 시키고 퍼폼 익스트랙션을 하시면 이제 또 얘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게 두 개의 이제 S2P 파일이 추출이 되겠죠. 양쪽에 1번 쪽과 2번 쪽에 네트워크 두 개의 S2P가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타입 D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인데요. 타입 D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ABC와는 좀 차별점이 있는데요. 타입 ABC는 지금까지 캘을 두 번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뭔가 네트워크를 추출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그렇게 익스트랙션을 하실 텐데요. 타입 D는 좀 특이하게 한 번만 캘을 해도 디임베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과 2번이라는 이 플레인에서 이제 풀 투포트 캘을, 예를 들어 코엑셜로 풀 투포트 캘을 하신 다음에 뭔가 이런 PCB 라인, 스루 라인으로 되어 있는 PCB 라인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디임베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스루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얘가 센터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S2P, 오른쪽에 있는 S2P를 해서 반씩 갈라서 두 개의 S2P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측정할 때는 이 PCB 가운데 사이에 시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타입 중에 가장 간편하게 이제 그 네트워크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사실 가장 간편한 만큼 가장 정확도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를 갈랐을 때 이 가운데 지점에서 이쪽으로 바라본 리플렉션들이 이제 아이디얼하다라는 가정하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측정의 에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로스를 예를 들어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뭔가 에스톤 값이 포지티브한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에러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UI에서는 그냥 별도의 캘 파일을 물리지 않고 그냥 퍼폼 익스트랙션을 하시면은 두 개의 S2P 파일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임베딩 메뉴인데요. 이건 뭐 이따가 계측기로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디임베딩은 이제 보통 타입 ABCD 익스트랙션을 이용해서 얻어진 S2P 파일들을 이제 이 디임베딩 툴을 이용해서 이제 포트 1이나 포트 2 쪽에 S2P를 계속 추가함으로써 디임베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인베딩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디임베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포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S2P 파일을 로드를 하시면은 1번 쪽에 이제 S2P가 약간 시리얼하게 추가되는 형태로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원하시는 만큼 S2P를 계속 추가해서 디임베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베드 디임베딩 버튼을 이제 키시면은 이제 디임베딩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실제 이 S2P 디임베딩 값들이 이제 실제 트레이스에 적용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안리스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측정 방식인데요. 디임베딩 방식인데요. 지금까지 ABCD 익스트랙션은 사실 다 장단점들이 있었고, 좀 측정하시면서 어떠한 익스트랙션 방법을 쓰더라도 항상 단점이 존재했었는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UFX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니버셜 픽스처 익스트랙션의 약자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어떠한 시류가 있고 지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엑셜로 지그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보통 사용자는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코엑셜 단에서 캘리브레이션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측기 이 캐를 포트와 지그를 건너 이제 DUT와 연결되는 이 사이의 피딩 라인들은 거의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보상값을 입력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UFX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여기 끝단을 이제 오픈이나 쇼트 같은 디파인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좀 추가를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보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타입 ABCD 나와 있는 그 익스트랙션 메뉴에 추가되어서 타입 B와 타입 D 타입에 이제 이런 버튼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이 부분이 UFX 기능으로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플레인에서 오픈쇼트 로드 캐를 하고 두 번째 플레인에서 원포트 오픈쇼트 로드 캐를 한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S2P를 추출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UFX 기능이 추가되면서는 이쪽 마지막 끝단을 오픈이나 쇼트 또는 오픈 쇼트 아니면 쇼트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스탠다드를 하나나 두 개만 디파인을 하더라도 얘가 정확하게 네트워크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좀 플렉서블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 로컬라이즈드라고 써 있는데, 타입 D의 단점은 이제 이 가운데 리플렉션을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 부분도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정 부분에서 얘가 리플렉션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가운데에서 측정되지 않은 리플렉션들을 측정하게 되면서 타입 D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보완하게 되면서 이제 얘도 두 개의 S2P 파일을 추출할 때 기존의 타입 D보다 좀 더 정확한 타입 그 S2P 파일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입 D를 진행을 하실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준비했던 타입 D 그 캘리브레이션 시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셋업이지만 더 정확한 이제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포포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투포트 기준으로만 설명드렸는데, 포포트도 이제 S4P 파일로 해서 유사하게 타입 G로 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디임베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 기준으로 두 개의 S4P 파일을 좀 더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타입 B에 이제 그 마지막 끝단에 스탠다드를 하나, 두 개, 세 개 연결했을 때 이제 결과치를 보여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세 개의 스탠다드를 풀로 다 했을 때가 이제 가장 리니어하게 뭔가 로스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탠다드 두 개일 때는 조금 리플이 약간 발생이 되고, 스탠다드를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미스매치 부분이 인클루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리플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근데 확실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경향성은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LRL캘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하기 앞서서 어떤 것을 측정할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LRL 캘리브레이션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PCB에 마운트되어 있는 어떠한 시류를 측정하실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이나 이런 전송 선로들이 피딩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피딩 라인을 이제 실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측정상이 어쩔 수 없이 측정 값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LTE 때는 이런 측정 값들이 포함되더라도 특성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측정을 했었는데, 이제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이런 특성들이 더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특성들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디임베딩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LRLK를 이제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LRL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신에 네트워크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디임베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 그림처럼 네트워크 익스텐션 이쪽 두 개의 피딩 라인을 S2P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출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대체하는 디임베딩 방법을 통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측정할 시료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인데요. 칩으로 된 로우 패스 필터를 여기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팀 라인을 디임베딩 효과를 내어서 LRLK를 이용한 정확한 측정을 보여드릴 거고, 이제 그거 대조군으로 해서 이제 이쪽 코엑셜단에서 측정을 캐를 했을 때 뭔가 얻어진 결과치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LRL 캘리브레이션 키트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샘플로 좀 사용하는 이제 제품화되어 있는 LRL 캘리브레이션 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LRL 캘 킷은 이제 보통 두 개의 라인과 하나의 리플렉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좀 꽤 많아 보이시죠? 보통 이제 라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디임베딩 하고자 하는 그 라인의 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피딩 라인과 두 번째 피딩 라인이 있을 텐데 그 두 개 피딩 라인의 총 길이가 이제 라인 1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2는 라인 1보다 이제 델타 길이만큼 조금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그런 전송선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송선로의 델타 랭스만큼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이제 캐를 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낮은 주파수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고주파까지 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라인 1과 라인 2가 이제 거의 비슷한 길이를 갖고 있는데 약간의 델타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 캐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저주파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긴 라인 4와 같은 굉장히 긴 길이를 델타를 하게 되면 저주파까지 이제 캐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라인 1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라인 2, 라인 3, 라인 4 총 라인 4개를 이용해서 이제 완전히 저주파와 완전 고주파까지 캐를 하는 걸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라인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라인 4개를 이용한 캐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이제 끝에가 이제 오픈이나 쇼트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오픈되어 있고 여기 이제 BR을 그라운드에 박아서 쇼트를 만드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이 길이는 이제 실제로 이 스루 라인의 길이만큼을 만들고 끝단을 RF적으로 오픈을 만들어서 또는 쇼트를 만들어서 리플렉션 전반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PCB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측정 의뢰를 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마지막에 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이제 측정한 결과치고요. 이제 S2 값을 로우 패스 필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밝게 보이는 선이 실제 LRLK를 진행했을 때고, 좀 이게 연하게 보이는 이 선로가 이제 SOLT 캐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게 좀 더 확대해 보면 더 두드러질 텐데요. 이게 거의 1dB에서 2dB 이상 로스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반사 특성도 보시면은 조금씩 공진이나 이런 포인트들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실값만 보는 게 아니라 리턴 로스, 그러니까 임피던스 매칭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LRLK를 직접적으로 설계할 때 필요한 뭐 그냥 엑셀 시트인데,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만든 테이블인데요. 이제 실제로 LRLK를 진행을 하셨을 때 길이 일렉트리컬 랭스, 아까 델타 라인 말씀드렸죠. 이 일렉트리컬 랭스의 델타 값에 의해서 이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 엑셀 시트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라인이 345.5 피코세크,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973.4 피코세크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이제 델타 라인이 계산이 될 건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이제 로어와 어퍼 주파수는 지금 보시는 이게 기가 단위인데요. 44메가에서 750메가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주파죠. 근데 만약에 이 라인 1과 라인 3처럼 이제 좀 더 델타가 훨씬 줄어들었죠. 이 델타 길이가 줄어든 경우에는 예를 들어 350메가부터 6기가 좀 이제 중간 레인지까지 올라갔죠. 근데 만약에 밀리미터 웨이브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라인 4와 라인 1처럼 그 라인 랭스가 굉장히 차이가 거의 10피코세크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2.7기가에서 46기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PCB 상태에서는 이제 실제 그 길이, 라인 4가지 길이를 제가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서 넣은 값들이 이 값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44메가에서 46기가까지 완전 맨 밑에 로어, 완전 위에 어퍼 쪽이 이 토탈 측정 가능한 주파수가 되는데 46기가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LRL 아까 제가 보여드린 캘킷을 이용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칩으로 되어 있는 로우 패스 필터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타입으로 이제 캘을 아까 하셔서 이제 4개의 라인과 하나의 쇼트나 오픈 랭스를 갖는 전반사 랭스를 갖는 길이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을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그거를 계측기에 실제로 적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먼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설계한 거 대비 실제 그 PCB가 제작이 되었을 때 그 PCB의 일렉트리컬 랭스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측기에서 측정된 일렉트리컬 랭스 값을 나중에 LRL 킬을 하실 때 입력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놨고요. 캘리브레이션은 지금 제가 50메가에서 20기가까지 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의 타임 도메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 그 PCB 라인의 일렉트리컬 랭스를 측정할 텐데요. 실제로는 이제 원포트 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1넌 값을 보시는 것처럼 타임 도메인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제가 포트 끝단을 이제 지금 현재는 오픈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5피코세크 정도에서 이제 전반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 길이 값을 재실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피크 마커 트래킹 기능을 켜놔가지고 지금 자동적으로 피크 값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라인에 대한 길이 값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343피코 정도. 그래서 이 길이 값을 실제로 아마 설계값하고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제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랭스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하시면 353피코세크가 나오겠죠. 이것도 두 번째 라인에 대한 값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 라인은 423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긴 랭스는 좀 길게 나오시겠죠. 네 번째는 974피코. 이렇게 총 4개의 길이에 대한 일렉트리컬 랭스 값을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쇼트나 오픈으로 할 텐데요. 사실 이제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오픈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오픈을 하게 됐을 때 일부 신호가 이제 라디에이션이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반사를 만들려면은 되도록이면 쇼트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라운드로 더 신호가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하는 거는 이제 쇼트 렌스고요. 둘 다 하셔도 되는데 이제 쇼트가 좀 더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쇼트까지 이제 연결을 하셔서 측정하시면 308 피코세크. 총 이제 4개 이제 일렉트리컬 랭스 값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엑셀로 보여드린 거대로 이제 거의 입력값이 요거와 일치를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가 가능 주파수가 44메가에서 46기가인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마진을 생각해서 좀 더 안쪽으로 이제 실제로 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세팅 파일들이 있는데요. LRL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50메가부터 한 30기가 정도만 이제 캘을 실제로 하는 걸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SOLT랑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타겟 주파수와 뭐 IF 밴드위스 그리고 출력 파워 그리고 뭐 이제 주파수에 대한 넘버 오브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OLT와 똑같은 방식으로 타겟 주파수를 설정을 하시고요. 캘리브레이션에 들어가서 캘리브레이트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 캘에 들어가신 다음에 투포트 캘 그다음에 모디파이 캘 셋업에 들어가신 다음에 캘 메소드를 이제 LRL 캘로 이제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엑셜이나 뭐 라인 타입 선택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길이를 직접 입력할 거기 때문에 라인 타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에디켈 파라미터에 가서 이제 아까 제가 측정한 이제 라인 값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료를 측정하실 때 그 라인의 가운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드 오브 라인으로 서팅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일렉트리컬 랭스 값을 딜레이 값을 랭스로 넣을 거기 때문에 딜레이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라인, 라인 1에 대한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델타 값이 큰 값부터 해서 차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개, 저는 이제 총 저희 계측에서 5개까지 이제 가능한데 토탈 개수는 이제 4개고 이제 레퍼런스 대비 델타 라인은 총 3개이기 때문에 이제 3개로 이제 하시면은 이제 총 3개 밴드에 대한 멀티밴드 LRL 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 4개 그 라인 랭스 값을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주의사항은 이제 이렇게 3개 값이 입력을 하실 때 가장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브레이크 포인트 캘큘레이션인데요. 이게 3개의 밴드를 이제 머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머지를 했을 때 중첩되는 주파수를 어디를 브레이크 포인트로 할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 주파수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어디를 할지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밴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유저 레커먼드한 그 주파수 값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고민 없이 계측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쇼트 길이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쇼트 값은 조금 특이하게 얘는 이제 피지컬 랭스 값으로만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길이 값을 이제 제가 쇼트 랭스를 308 피코로 아까 측정을 했는데 308 피코를 이제 길이로 환산을 하면 92mm가 됩니다. 92mm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에어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전파 속도를 길이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 포트 1, 2에서 포트 1번과 2번에다가 각각 쇼트를 연결을 한 번씩 해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랭스 아까 4개의 값을 각각 연결을 해서 수로로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캘이 다 완료가 제가 이제 미리 해놨기 때문에 캘이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한지가 돼서 조금 캘이 깨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첫 번째 라인을 연결을 했을 때 이제 0dB가 수루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0dB 근처로 해서 쭉 수루 값이 나와야 되고 리플렉션도 이제 캘을 하자마자 하실 때는 50dB, 60dB 정도 형성이 되고요. 수루도
0.01dB 사이로 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LRL 캘을 끝나게 돼서 이제 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방처럼 이제 라인 1을 연결했을 때 S21 값이 0 크로싱이 잘 되는지, 그리고 S22와 S11이 한 50dB, 60dB 사이로 빠졌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필터를 하나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실제 필터를 측정한 결과치인데요. 잠시만 연결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특성이 바뀌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주파 대역에서는 로스가 적고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이런 ODB 스케일로 한번 베스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 특성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SOLT 캘 한 거와 결과치를 비교할 텐데요. SOLT 측정한 결과치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SOLT를 금방 한 캘이 있는데 그거에서 측정된 결과치랑 한번 겹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지금 측정한 결과치들은 데이터 메모리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에서 홀드를 시켜놓고 이제 여기서 리콜 데이터를 해서 기존에 측정한 결과치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SOLT로 해서 필터를 측정한 결과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금 불러온 데이터가 지금 좀 밝은 화면으로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 S21만 확대해서 보면은 확실히 로스의 차이가 심하죠. S21만 바라봤을 때 보통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 거의 2dB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가 이제 피딩 라인 그 두 개 양쪽 입력 피딩 라인, 출력 피딩 라인에 대한 결과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차이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거의 공진이 많이 원래 들어가야 될 부분이 나와 있고 나와야 될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처럼 공진 특성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반사는 전체적인 값은 좀 비슷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공진 시작과 끝점이 거의 완전히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RL 캘을 함으로써 손실값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지만 반사 특성을 보는 경우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필터를 측정하면서 LRL 캘과 기존에 좀 상용화된 SOLT를 많이 사용했을 때 그 결과치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상으로 발표와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